한국이 지난해부터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선 벌써 6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과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조달 책임자인 윌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 비행을 한 것을 공개하며 많은 기록을 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세대 전투기의 제조사나 전투기의 이름, 구체적인 성능 등을 밝히지 않았다. 로퍼 차관보는 다만 기자들에게 디지털 설계 기술을 이용해 생산과 조립에 필요한 간접 비용을 낮춰 더 이상 거대한 제조 시설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공군의 전투기를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전투기 제조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과 디자인하고 부품 등도 맞춤형으로 제작해 과거처럼 전투기 제작에 거대한 생산시설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투기 시장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아마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전투기의 시대는 갔다며 미래의 전쟁은 무인 드론이 결정할 것이라고 해 공군 전문가들과 논쟁이 붙기도 했다. 이는 머스크의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머스크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로퍼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유명인들과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항공회사를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는 짧은 기간에 여러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엔 한 기종의 전투기를 유지 보수와 현대화 등을 거쳐 30년씩 운용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설계가 업그레이드돼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하고 16년 정도만 사용한 뒤 퇴역시킨다는 것이다. 최신 전투기를 계속 투입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비는 기존보다 더 들지만 유지 보수 비용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러시아는 미그-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의 수석 설계자는 새로 개발될 전투기에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개선되고 레이저 및 극초음속 무기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투기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전투기 선정이 국가적 관심을 끄는 것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방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국방의 스타인 셈이다. 전투기는 영어로 파이터 에어크래프트라고 부른다. F-16이니 F-15니 하는 명칭의 F는 여기에서 온 것이다. 전투기는 우선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공중전 전문인 전투기와 폭격 전문인 공격기로 나누어 개발됐다. 하지만 요즘 대세는 공중전뿐만 아니라 폭격도 척척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소리를 높이는 5세대 전투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5세대가 되기 전에 분명 1세대가 있었을 것이다. 전투기의 세대는 제트기 시절부터 구분하는데 차분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한마디로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이다.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먼저 보고 먼저 쏜다. 전투기는 공중에서 모든 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싸움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단순히 말하자면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각국의 국방연구자들은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남을 먼저 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다. 스텔스 기술은 1962년 한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약 10년 후에 이 논문을 접한 미국의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였던 F-117 나이트호크이다.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면 적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접근하여 어떤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다. 즉, 스텔스 전투기나 폭격기를 가진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의 국가지휘망이라도 붕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스텔스 기술은 발달을 거듭하여 F-22 같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F-117 나이트호크는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서 걸프전과 코소보전 등에서 활동해왔다. 실제로는 공중전 능력이 없어서 공격기에 불과했던 F-117은 진짜 스텔스 전투기인 F-22의 실전 배치가 안정화되자 2008년 4월 22일부로 퇴역하였다. 출처 USAF 5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연 것은 록히드 마틴 보잉의 F-22다. F-22는 전세계의 영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 공군이 야심차게 개발한 제공 전투기이다. F-22 랩터의 능력은 랩터가 배치된 지 6개월 만에 드러났다. 2006년 6월 노다네츠 훈련에서 랩터 12대가 참가했다. 여기서 랩터들은 수차례의 모의 공중전에서 가상적기를 108대나 격추시켰다. 특히 랩터가 속한 블루포스는 대항군 레드포스에 대하여 241대 2의 승리를 기록했다. 물론 랩터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고 말이다. 이것은 5세대 전투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 스텔스 능력을 특징으로 하여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F-22 랩터는 레이더 탐지율과 함께 적외선 탐지율도 현저히 낮추어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한다. F-22 랩터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21세기의 하늘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F-22는 더 나아가서는 초소형 조기 경보기로 활약할 수 있다. F-22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AN/APG-77 AESA 레이더를 통하여 정밀한 탐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록 미사일과 총탄을 다 쓰고 더 이상 싸우지 못해도 조용히 전방에서 비행하면서 AWACS가 탐지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훑어주면서 적군의 위치를 다른 아군기에게 알려줄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F-22가 발사한 미사일을 더 좋은 위치에서 유도하여 정확히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군이 자랑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F-22는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원래 미 공군은 F-22 랩터를 무려 750대나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예산이 줄어들며 따라 미국도 대당 1억 5천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구매 대수는 648대, 438대, 339대, 279대, 183대 등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만 갔다. 그러다가 결국 2009년 10월 F-22는 187대의 구매를 끝으로 생산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F-22의 생산은 끝났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여전히 만들어진다. 미국은 현재 주력 전술기들을 모두 스텔스 기종으로 바꾸고 있다. 냉전이 끝나자 예산이 줄어든 미군은 각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한 기종으로 통합한 JESF를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만들어졌다. 일단 F-35가 압도하는 것은 그 대체할 기종들이다.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도 같이 참여한 이 사업은 공군의 F-16 전투기, A-10 공격기, 해군과 해병대의 F-A-18 호넷, 해병대의 AVAB 해리어 II 등 미군이 보유한 모든 기종을 교체하는 야심찬 사업이다. 미국이 사들일 F-35는 무려 2,443대로 모두 3,824억 달러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F-22 랩터의 능력이 언론을 통해 너무 과장되는 바람에 F-35는 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기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F-35는 조종계기의 풀스크린 방식을 채용하여 더욱 조종 환경이 편리하다. 여기에 비하면 F-22의 계기판은 21세기다운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게다가 슈퍼사이드와 인더 미사일과 연동되는 통합 헬멧 장착 시 연기는 F-22에도 아직 장착되지 않은 최신 기술이다. F-35는 A, B, C 세 가지 형태로 생산되는데 기본형인 F-35A는 F-16과 A-10을 대체하는 공군형이다. 한편 해병대의 AVAB 해리어 II를 대체하는 것은 수직이 착륙형인 F-35B이다. 해군의 주력인 FA-18CD 호넷을 대체하는 것은 함재기형인 F-35C이다. F-35는 현재 개발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보전 중인데 특히 대당 가격은 2001년 5천만 달러에서 2010년 9,240만 달러로 80% 이상 비싸졌다. 하지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F-35는 전 세계의 상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세대 전투기는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파크파가 바로 그 주역이다. 현재 파크파의 프로토타입 기체는 수호이 T-50 전투기로 파크파는 개발이 완료되면 미그 29와 수-27을 대체하여 러시아 영공을 지킬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미그와 수호이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준비해왔다. 미 코얀사의 프로젝트 1.44와 수호이의 수사-17의 두 기종이 경쟁을 펼쳤는데 여기서 선정된 수호이사가 내놓은 것이 바로 T-50이다. 파크파는 2010년 1월 29일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관람하에 제16회 시험 비행을 마쳤다. 비행을 관람한 푸틴 총리는 제5세대 전투기인 T-50은 다른 나라의 동급 전투기보다 2.5배에서 3배까지 싼 가격이라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여태까지 러시아는 파크파의 기체 개발에 약 300억 루블을 투입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엔진, 항전 장비 및 무장의 개발로 300억 루블이 추가로 쓰이게 될 것이다. 파크파는 아직 5세대 전투기로서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5세대에 걸맞는 항전 장비는 아직 장착되지 않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에서 항법 장비와 미션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현대화된 스텔스 엔진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무장체계의 도입이라는 기나긴 과정도 남아있다. 우리 공군은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현재 5세대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F-21을 운영하는 미공군뿐이다. 그러면 4.5세대의 전투기라도 보유하고 있을까? 공군 최강의 전투기인 F-15K/이글은 아쉽게도 4.5세대 전투기는 아니다. 물론 F-15K가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이긴 해도 AESA 레이더도 없는 데다 스텔스 성능도 그다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마라위에서 FA-50PH 경전투기가 맹활약하였는데 70회 작전 투입 시까지 100% 명중률의 아군 피해자 전무하게 퍼펙트한 작전을 펼쳤지만
마지막 단 한 번의 폭격에서 500파운드 자유낙하 무유도 폭탄 4발을 적군에 있는 도시 한복판의 건물에 한꺼번에 투하하다가 그중 한 발이 표적에서 빗나가 잘못 낙하하는 바람에 표적에서 25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던 필리핀 정부군 2명이 폭탄이 터지면서 튄 잔해 때문에 무너진 건물에 깔려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FA-50PH의 작전 투입이 전면 중지되고 사고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의하면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오폭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것인 듯합니다. 기존에는 500파운드 또는 750파운드 폭탄 한 발씩을 마라위의 건물 위로 아주 정교하게 투하해서 동영상을 보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감탄시켰는데요. 거의 미군이 자랑하는 초종밀 유도무기로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는 수준. 필리핀 군부도 거기에 감탄했는지 아예 500파운드 폭탄 4발을 동시에 한 표적에 투하해서 IS 반정부군을 작살내려고 한 듯한데, 문제는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이 폭격 지점에서 겨우 25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500파운드 고폭탄 4발이면 총 1톤에 달하는 고폭탄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입니다. 거의 폭탄이 터질 때의 지진 효과만으로도 인근 노후화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폭격량입니다. 거의 FA-50이 한꺼번에 투하할 수 있는 최대 폭탄량에 근접한 양이고요. 기존의 필리핀의 경공격기들은 이 정도의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기 불가능했었죠. 즉 필리핀 군은 FA-50PH를 폭격기로 아주 잘 써먹었는데, 이런 고성능의 폭탄과 전투기를 사용하는 작전이 있어서 필리핀군의 작전 교리가 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필리핀군의 공집 합동작전의 교리가 많이 수정될 것 같고요.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오폭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필리핀군 장병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지요. 그리고 FA-50의 전투력은 이번 필리핀 실전 투입에서 입증되고 있고 차후 수출에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필리핀에서와 같은 실전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존 유럽 파이터의 경우 실전 투입 시 가동률 50%의 별다른 활약을 못하기도 하였었죠. 다른 전투기들의 경우에도 그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실전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제대로 활약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면 해당 기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지방호족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단일화된 왕조국가인 조선으로 가면서 벌어지던 그런 중앙세력과 지방호족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필리핀 전투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추가 수출 기대 T-50 해외 수출 긍정 신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4일 필리핀에 경공격기 FA-50PH-12대 모듈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5일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기념하여 필리핀 공군은 앙헬레스 클락 기지에서 필리핀 공군의 날 70주년 기념식 겸 FA-50PH 최종 호기 인도